자, 이 장의 이제 마지막 기업의 장기자본 조달입니다. 이 자본 조달 수단은 이제 주식하고 채권이 있고, 뭐 주식은 영구증권이고, 채권은 기안보증권이고, 요 부분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먼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보통주인데, 뭐 의, 종류, 장점, 단점들은 여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자는 이제 유상증자와 이제 무상증자가 있는데, 먼저 이제 유상증자는 이제 기업의 총자산이 증가하고 동시 자본금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의 유형은 이제 주주 배정 방식, 기존 주주에게 이제 주식을 판매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판매한 제3자 배정 방식, 일원 공모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는 이제 공모를 설명한 겁니다. 공모. 이외에도 이제 3호가 있었죠. 그렇죠? 자, 2023년 29번 5번 선지는 일반 대중이 일반 공모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존 주주는 주주 배정.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는 발행 주식 수만 증가하고 기업의 자산 가치와 자기자본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주의 부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23년 29번의 2번 선지는 무상증자를 말하고, 자기자본과 총자산의 변동 없이 발행 주식 수만 증가한다. 안내 선지. 자, 권리부 주가 이제 권리락 주가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매매 시 결제까지 이틀이 소요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날이 이제 신주 배정일이다.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권리가 인정돼요. 뭐 배당에 관한 권리나 이런 것들. 그렇지만 하루 전인 이날은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권리락 주가라고 그래요. 권리 부주가라고 그러고, 이 차이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권리락 주가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은, 먼저 이제 신주 발행 주식 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자 비율이 주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구한다. 근데 요거 두 개는 이제 유상증자고, 요 무상증자. 무상증자 때는 이제 권리락 주가, 이거 말하는 거죠. 권리락 주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자,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이라는 것은 이제 신주를 이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 그 권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틀 전에는 매입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만 지나도, 신주 배정일 전이라도 권리가 없어지니까 이때 주가 있겠죠. 이 주가를 비교해서 그 차이가 바로 신주인권의 가치다. 자, 신주와 관련된 문제. 자, 먼저 이거를 구해놓고 시작해야죠. 신주수는 증자액 나누기 발행가액. 그래서 2,500 주고, 권리락 주가는 이 공식이죠. 신주 발행 주식수, 신주수가 있으니까 이 공식을 쓰면은 권리락 주가는 2,400원이에요. 그럼 이제 신주 인수권의 가치를 구하면 이거죠. 100원이 나와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의 가격이 100원이에요. 이건 이론적 가격이고 이건 실제 가격이고 차이가 있어요. 자, 1번 선지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는 배정할 수 없다가 아니죠.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이 있었죠. 일반 공모. 그 다음에 2번 선지는 신주의 발행가액이 주가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모두 인수에 유리하다가 아니고, 이거를 계산을 해야죠. 신주인수권, 이론적인 신주인수권 가치를 계산해서 이거와 비교해야죠. 근데 보니까 같아요. 그러면도 이제 무차별하기 때문에 이 신주권 행사가 유리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네, 3번은 투자 수익만 생각하면 신주인수권을 직접 매각하는 게 유리하다. 아니죠. 아까 무차별했죠.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네, 4번에 기존 주주들이 배정된 신주 발행 물량을 모두 인수한다면 발행 가격은 주주들의 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모두 인수하더라도
유상증자 EPS 감사 주가로 주주회부는 감소한다. 아니에요. 주주회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4번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선지. 2011년 31번 문제는 역시 이제 신주와 관련된 그런 문제고, 자, 신주수는 이거였죠. 그렇죠? 이거 신주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주 한 주를 매입하기 위한 신주 인수권의 숫자. 이거는 이건데, 요거를 외우지 말고 요거를 외우세요. 신주 배정 비율. 이게 더 맛있습니다. 이제 기존 발행 주익수 분의 신주 발행수, 이게 이제 신주 배정 비율인데, 신주권에서는 이거의 역수죠. 그쵸? 역수. 그래서 이 신주 배정 비율을 먼저 구하면, 375, 신주수가 이제 375, 37,500주잖아요. 이거를 기존 주익수 30만 주로 나눠주면 0.125예요. 이거 역수니까 1 나누기 0.125 하면 8개 나오죠. 그 다음에 권리락주가는 이거고, 그래서 9840. 그래서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권리부주가 빼기 권리락주가잖아요. 그럼 이제 기존 주가가 10,000원이니까 10,000원에서 이걸 빼면 160원. 자, 이걸 구해놓으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1번은 신주 한 주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신주 인수권의 수, 이거죠. 아까 8개. 이 신주 배정 비율의 역수. 그 다음에 기존 주주가 부여한 신주권의 가치. 신주의 가치 이거죠. 권리부 주가에서 권리부 락주가를 뺀 거 160원. 맞고. 그 다음에 신주 발행 이론적인 주가는 9840이다. 권리락 주가 9840. 그 다음에 구주 16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신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구하려면은, 일단은 몇 주가 배정되는지, 160주에. 그럼 배정 비율을 곱하면 되죠. 160주 곱하기 0.125 하면은 몇 주가 배정되는지, 거기에다가 주당, 요거, 행사 가격, 주당 납입액, 이걸 곱하면, 이렇게 돼서 이게 틀린 선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160주를 가진 신주권 행사와 보유주의 가치. 이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걸 원래 가지고 있던 160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 플러스 0.12 하면 나오고, 모든 주식수가 거기에다 권리 락주가, 이걸 곱해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우선주는, 자, 이익 배당과 자녀 재산 분배 시에 보통주에 우선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는 자기 자본 형성하나, 실질적으로는 타인 자본과 성격이 유사하다. 요 재무관리적 특성을 더 중시해야죠. 요게 재무관리적으로 중요하고, 그 나머지 뭐 비누적적, 누적적, 뭐 참가적, 비참가적, 이런 부분은 이 상법하고 겹치기 때문에 재무관리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 나와요. 이런 부분 좀 이제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의 장점은 이제 의결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권 침해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구증권이에요. 영구증권이기 때문에 재무조를 개선시킨다. 뭐 현실에서는 뭐 다양하게 뭐 만기가 있기도 하고, 뭐 의결권이 주어지기도 하고, 뭐 다양해요. 근데 일단은 그 일반적인 그런 걸로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의 단점은, 이게 재무관리적으로는 이게 중요하죠. 배당금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어요. 이거 비용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인데, 채권은 그냥 가볍게 그냥 한번 이 내용들을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종류도 이제 가볍게 이제 읽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요 부분, 이제 권리 부여에 따른 전환사채냐, 신주인수권부 사채냐, 요거 두 개는 좀 정리를 해주세요.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옵션하고 관련됩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 이제 자산 유동화입니다. 이제 자산 유동화는 이제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이제 유동화 증권으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정의고요.
자, 이제 ABS, 자산유동화 증권, 요게 이제 현재 각광받고 있는데, 자, 왜냐면, 이 기업이 이제 그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뭐 증자나 차입을 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하면 이제 보유한 자산을 막 처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유동 자산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처분하려면 이제 싸게 내놔야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을 이용할 수 있다. 자, 기본 구조를 한번 볼까요? 예, 먼저 그 자산 보유자, 급전이 필요한 그런 회사겠죠. 자산 보유자가 있고 중간에 SPV라는 게 있어요. 특수 목적 기구. 일단은 자산 보유자가 여기에 양도를 하는 거예요. 특수 목적 기구에. 그러면 이 특수 목적 기구는 이 양도받은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ABS를 발행해요.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이 ABS 증권을 투자자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돈을 이제 자산 보유자인 급전이 필요한 회사에 지급한다. 예. 이런 구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SPV는 이거 설명한 이거고, 자, 그래서 적정 가격으로 매각. 예,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예. 이제 급하게 처분하면 이제 헐값에 판매할 밖에 없는데 적정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증권의 이제 원리금 해산이 상환이 완료되면 해산해요. 그죠? 해산하게 돼요. 청산 절차를 거쳐서. 자, 이때 발행되는 증권이 ABS. 예, 말씀드렸고, 자, 기초가 되는 자산 종류에 따라 이렇게 나눠요. MBS, CLO, CBO. 자, MBS, CLO, CBO. 부동산 담보, 대출 담보, 회사채 담보. 예, 이 정도는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자산 유동화의 시사점은 예, 기존에는 이제 그 사실상 이제 황금성 자산, 그다음에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외에는 자본 조달 수단이 없었어요. 예, 왜냐면 이제 황금성이 낮은 자산, 예, 황금성 자산이 아닌 황금성이 낮은 자산은 이 긴급 처분할 경우에 이제 저렴하게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이 필요해도 이제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환급성이 낮은 자산을 이제 전문가가 개입해서 시가에 근접하게 매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새로운 자본 조달 수단을 얻게 된다.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산 유동화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상법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자산 유동화를. 그래서 재무관리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 자, 23년 29번에 1번 선지. 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자산 유동화라고 한다. 예, 여기까지 공부하니까 너무 쉬운 문제죠. 예, 맞는 선지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